경계를 돌파하는 무위의 리더십, 생존과 혁신을 위한 노자의 철학적 통찰,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따라갈 것인가, 자기 시각으로 볼 것인가, 왜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잃었을까, 강한 신념, 이념, 그리고 우리라는 집단적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준에 갇힌 사회는 정해진 정답만 찾으며 결국은 자발성을 상실한 사회입니다. 주체성의 위기입니다. 통찰력은 우리가 아닌 나로 돌아갈 때 주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를 가두고 있던 우리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하는 겁니다. 학에 머물 것인가, 인문으로 흐를 것인가. 학이라 함은 배움입니다. 이것은 정지된 대상을 흡수하는 모방인 겁니다. 학이라고 정해지는 순간 모두 박물관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인문적 활동은 바로 통찰에 있습니다.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자기만의 감각 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가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인류 인식의 진화는 인간 지의 상승의 궤적과 같이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첫 번째가 불이었습니다. 동물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었죠. 불이 나옴으로써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언어의 시작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도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혈연입니다. 농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상속의 개념이 발생된 거죠. 시공간을 넘어서 자아의 확장이라 볼 수 있고 종법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가드입니다. 은나라 시대였죠. 혈연을 넘어서 절대자가 등장한 겁니다. 보편적 기준으로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한 단계지요. 다음 단계는 덕입니다. 주나라 시대의 시작이지요. 천명을 바꾸는 힘이 인간의 덕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주체로 등장한 시기이죠. 패러다임의 분기와 계급의 역전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철기의 발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변화의 메커니즘이었죠. 첫째는 철기 발명이 바로 생산력의 급증, 상업 형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인,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으로 해서 신흥 계급이 성장되었던 겁니다. 3단계는 이름과 실제의 역전이라 해서 피지배 계급이 군자의 위치로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관의 대혼란을 가져왔지요. 과거의 천명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철학적 사명이 대두된 겁니다. 공자의 해법은 내면의 씨앗, 인과 이상적인 기준인 예였습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를 신이 아닌 인간 자체에서 찾았던 거죠. 공자의 철학은 바로 어지린과 예입니다. 어지린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진 본질적 씨앗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 즉 기소불욕이요 물시어인이라는 말입니다. 예는 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상적 사회적 단계이자 보편적 기준입니다. 인과 예의 지향점은 끊임없는 학습과 반성을 통해 사회적 보편적 질서와 일치하는 성숙한 인간 도모에 있습니다. 노자의 경고입니다. 기준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잉태한다고 본 겁니다. 세상이 모두 선하다고 합의한 것조차 보편적 기준이 뒤면 억압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구분이 되고, 구분하게 되면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고, 배제하게 되면 그것은 폭력과 억압을 낳습니다. 반성의 함정이죠. 반성은 이미 만들어진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나 결함 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지요. 자기 비하라 할까요? 노자의 지향점은 바로 자유, 행복, 창의성은 반성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독립적 생명력에서 나온다고 본 거지요. 패러다임의 충돌입니다. 유의와 무의입니다. 공자와 노자를 비교해보면 공자는 질서의 근거가 인간의 내면성, 주관성과 혈연 중심이었다고 하면 노자는 자연의 도로 본 거죠. 즉 천도무치입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중시하지요. 공자의 실천 방법이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의학, 일익, 학습과 예법의 훈련에 있다고 하면 노자는 덜어내는 것으로 보았죠. 의도 일손, 이념과 지식의 해체로 본 겁니다. 공자의 결과가 기준을 설정해서 구분하고 배제와 억압을 낳았다고 하면 노자는 대립면의 포용으로 자율성과 자발적 생명력으로 이어집니다. 공자의 세계관이 본질주의와 이상적 보편성을 지향했다고 하면 노자는 관계론으로 유무상생, 모호한 실상의 수용을 가능하게 했죠. 경계에 선다는 것, 즉 바운더리에 선다는 것은 통찰의 탄생입니다. 세계의 실상은 명확한 구분이 아니라 경계가 모호한 것 자체입니다. 리더의 무게는 경계에 서면 두렵고 모호하면 불안합니다. 리더는 이 불안을 선명하게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견디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통찰의 보상입니다. 대립면의 긴장을 마음속에 품을 때 비로소 탄성이 생기며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확한 판단력이 나오는 겁니다. 유무상생이라 했습니다. 대립면을 품는 철학이죠. 이 세계는 유와 무의 꼬임과 상호 의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의 기능입니다. 자기는 없으면서 다른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계곡은 비어 있음을 얻어 채워지는 것이고 하늘은 비어 있어서 맑은 것입니다. 땅이 안정만 취하면 쪼개질 것이요 통치자가 고귀하고 높게만 행사하려 하면 실각할 것이다.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해야 한다 했습니다. 무의입니다. 날마다 덜어내는 통찰의 기술입니다. 배움을 행하면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덜어진다 했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무의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기준, 가치관, 신념을 약화시켜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직시하는 능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후의 승자는 이론과 지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는 세계의 실제 주도권을 쥐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이념이나 과도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지요. 날마다 덜어내서 즉 의도 일순하게 되면 무의의 굴뚝을 통해서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자신의 존재를 지운다고 했습니다. 최고수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중수는 백성들이 친밀함을 느끼고 칭송하는 거죠.
인위적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스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백성들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강압적 유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체하스는 비웃는 겁니다. 백성들이 통치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체하스이죠. 성공의 역설입니다.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자신이 보존되며 공이 이루어져도 그 위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상선약수라 했습니다. 물을 담는 유연한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원칙이 언어의 낮춤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겸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는 몸의 낮춤으로 굳은 일에 앞장서고 공로는 양보하며 뒤로 물러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광동진입니다. 자신만의 탁월함을 과시해서 타인을 위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티끌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천적 지혜로는 어려운 일을 도모할 때는 쉬운 것에서부터, 큰 일을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하대사 필작어세라는 말입니다. 일반 명사로 숨지 말고 고유 명사로 살라는 겁니다. 고유 명사, 이것은 바로 자발성이지요. 익명성 속에 숨어 존재하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식과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바로 집단의 위험이지요. 하지만 위아주의는 자신을 철저히 위하는 자발적 개인들이 모일 때 비로소 천하가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궁극의 촉구는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가 되지 말라는 거고, 내 삶의 원동력을 나 스스로 작동시키는 자율적 주체로 살라는 겁니다. 경계 위에서 나만의 무늬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견디라는 겁니다. 모호함과 대립의 긴장을 피하지 말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덜어내라는 겁니다. 날마다 지식과 이념의 무게를 덜어서 보이는 대로 세상을 그대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집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라는 고유 명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스스로 인류로 살아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눈빛에 자발적 생명력이 깃들 때 진정한 통찰이 시작되는 겁니다.